안녕하십니까, 박찬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저희 동북공정 백서 출간 기념 학술대회 때 공동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강의도 그때 2월 28일 날 강연했던, 그때 발표했던 그 내용이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발표에서는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질 못했고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동북사지 수록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현재의 국명으로 따지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거기서 발간된 학술지인데, 이 동북사지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실린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계된 그런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화인민공화국 측에 저희 한국 고대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살펴보면은 우선 제2장에서 그 분석 대상으로서 동북사지에 실린 그런 논문을 연도별로 추려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때 분류는 동북사지 잡지 편집자들이 편집을 해놓은 그 분류법에 따른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동북사지 편집자들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들이 어떻게 저희 한국 고대사를 봤는지 그것을 주제별로 한번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그렇게 실린 동북사지에 실렸던 논문들을 한번 모아서 그 기본 논리가 어떤지, 또 그 논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동북공정의 기본 논리가 적용되는 건데, 그것이 단순하게 적용만 된 것이냐, 아니면은 또 강화가 되고 확장이 됐느냐, 또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서술한 듯한 그런 논문이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논문 속에서 새로운 성과는 혹시 없겠는가,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표로서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맺은말이었죠. 우선 머리말 부분에서는 이 동북사지는 사실 2004년부터 2017년 1기까지 발간된 건데, 그러나 이제 2016년 3기부터는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제호로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사지라고 하는 제목에서 학문으로 잡지 이름이 바뀌었죠. 물론 이 동북사지가 2004년에 처음 동북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이전에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동북사지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사실은 종합 그 잡지적인 성격이 짙었는데 2004년부터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담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담기 시작하죠. 그럼으로써 이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들이 주로 그 동북공정의 그런 그 이 무기가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조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건데, 아예 이름조차도 적극적으로 동북사지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잡지를 적극적으로 이 동북공정의 무기로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른바 이름 자체가 동북 지역의 역사와 그 다음에 따지자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영토 개념이죠. 역사와 영토를 한데 아우르는 그러한 그 명칭을 아예 정해버린 겁니다. 즉 동북쪽,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 지역을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절대적인 영역이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영역이었다. 이것을 못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아예 강력하게 이제 동북공정의 그런 거 이론적인 그 기지로서 이 동북사지가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실린 글들을 분석한다면은 동북공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공식적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물론 이 동북공정의 그 역사적인 맥락은 이미 중화민국 시절부터 그 흔적들이 그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점차로 강화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게 강화가 되는 게 2002년 2월부터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2009년까지 한 8년간 진행이 된 걸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사지 시기를 2009년을 기준으로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사지가 2014년부터 2017년 초기까지 발간이 됐는데 2009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용이라든지 분류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내용상에. 그래서 이 2009년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동북공정 기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볼 수가 있고, 2010년부터는 동북공정 이후 정리기간이다.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이 그 본 발표에서 쓰는 그 용어가 좀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못했던 그러한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는 주로 고구려 그 국호를 또는 고려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굳어졌죠,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저희도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은 무심코 고구려, 고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그 석일수 교수께서 그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해 주셨는데, 이 고구려, 고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는 잘못됐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즉 고구리 또는 고리, 뒤에 려자가 리로 발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정황에도 맞고 사실상 언어학적인 분석에도 맞다. 이렇게 그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 사전학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전근대 시기에 특히 고구려나 고려가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실제 그 존재했던 그 시기에는 실제로 그 발음이 려가 아니고 리로 발음이 됩니다. 물론 이 려자에는 두 가지 발음이 다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울려 할 때는 려로 발음이 되는 거고, 이 지명, 땅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으로 쓰일 때는 리로 발음이 된다. 이것은 각종 그 자서류라든지 운서류에 지금 옛 사전류들이죠. 그런 자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발음은 이게 예전뿐만이 아니고 일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육당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육당 최남선의 그 신자전이라고 하는 그 자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고구려는 려가 아니라 고구 리로 발음을 해라,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구리, 또 고려도 마찬가지죠. 고리,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도 고구리 또는 고리로 발음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인데, 이것도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이 패권주의적인 용어죠. 그래서 전근대 시대에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중국이라고 할 때는 나라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기능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이라고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오늘의 그 이 강의 제목이 동북 공정에 대한 그 논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패권주의적인 용어인 중국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용어도 전근대 시대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치나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서길 선생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맞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에서는 쓰기로 하겠습니다. 전근대 시대에서는 차이나의 원형인 치나라고 하는 용어, 이걸로 쓰고, 현대 중국인 경우에는 현대 중국의 공식적인 용어인 중화인민공화국, 이걸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이 만주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것도 흔히 지금 현재는 동북 삼성, 동북 지역 이런 용어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이렇게 쓸 때는 중국이 주체가 되는 용어죠. 동북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전근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뭐 다른 용어가 대안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전근대 시대에 많이 썼던 만주라고 하는 용어로서 쓰고자 합니다. 그 지역 또는 그런 그 정치적인 명칭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북사지에서 다룬 그러한 그 연도별 그 논문 편수를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사만백제 신라 후삼국 요것만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상 논문이 한 29편 정도가 제가 그 골라냈습니다. 물론 이 분류 방식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분석 대상에 뭐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한 29편 정도를 골라냈습니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은 2004년에 3편, 2005년에 6편, 2006년에 4편, 그 다음에 2007년에 2편, 그 다음에 2008년 1편, 2010년에 3편, 그 다음에 2011년에 1편, 2012년에 1편, 2013년에 2편, 그 다음에 2014년에 1편, 2015년 1편, 2016년에 4편입니다. 이 동북사지가 간행된 게 2017년 1기까지 간행이 되는데, 저희 주제는
2016년까지만 나옵니다. 2017년에는 그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2016년까지입니다. 총 29편을 가지고 논할까 합니다. 이 대상 논문의 그 분류 종별 통계라고 이 절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동북사지 수록 논문들은 동북사지 방침에 따라서 종별로 분류하여 편집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북사지 편집진에 의해서 이미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법에 따라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29편의 논문은 다음 15개 종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2009년 이전까지 분류 종별로 보면은 뭐 본기관주 또는 학술원지, 전간원단, 뭐 고고실론 등 6종 16편이 여기 해당이 되고, 2010년 이후에 동북사론, 학술탐토, 문헌연구, 사학탐색, 기타 등등 9종 13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 분류에서 앞 6종의 논문 제목은 큰 범주의 그 학문 분야이고, 뒤 9종의 제목은 이제 보다 세분화된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이는 동북공정 뒤에는 이것이 2009년이 기준이 됩니다. 동북공정 뒤에는 보다 전문화된 기준으로 논문을 분류해서 수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표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표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표에 보시듯이 2009년을 기준으로 확연히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09년 이전까지는 1, 2, 3, 1번서부터 7번까지가 논문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2010년부터 그 이후에는 뭐 7번 동북사론서부터 저 한당사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뭐 제가 이렇게 막 섞은 게 아니라 그들이, 즉 동북사지의 편집진이 해놓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이 이게 기준점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위 분류 종별 15종 가운데 6종 16편은 뭐 2009년 이전에 수록되었고, 아까 그 표에 보시듯이 2010년 이후에는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후반부 9개 종별에는 2009년까지는 한 편의 논문도 없고 2010년 이후에 13편의 논문이 수록됩니다. 이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2009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 종결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변화된 분류 기준하에 연구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해서 남은 연구를 계속 진행시키고 정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대상 논문 연구 주제별 통계입니다. 이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들 중에서 본고의 이제 검토 대상 29편, 이것을 아까 분류 종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15개 분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이 연구 주제별로 보더라도 15개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 주제별로 나누는 이것은 아까 거는 동북사지 편집진에 의해서 나누어 보는 것이고, 지금부터 볼 것은 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연구 주제별로. 그래서 이것은 필자, 제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연구자가
그 분류를 해보면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명명을 해보니까 다음 15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삼국 및 당의 관계, 즉 당나라죠. 이것이 한 3편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삼한, 삼국과 낭랑 관계,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볼 수 있는 게 한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당 관계, 이것이 한 3편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삼국과 발해 한 편, 그 다음에 삼한만 보이는 것이 2편, 그 다음에 삼국 관계 4편, 그 다음에 삼국 건국 문제가 한 편, 그 다음에 고조선, 삼한, 삼국초기 한 편, 그 다음에 후삼국이 한 편, 백제 4편, 신라 한 편, 고대사 일반적인 그 부분이 한 편, 3편, 그 다음에 사상사가 2편, 그 다음에 백제 부흥전쟁이 한 편, 일반 사학사 부분이 한 편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조선 할 때 이제 괄호로 해서 고자를 괄호 처리했는데, 이것은 아마 서길수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을 텐데, 당시에 고조선이 존재했을 당시에 고조선은 없죠. 조선이죠. 자료상에 또 그렇게 불렸을 거고, 이 고는 옛 고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조선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조선은 오래됐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괄호 처리를 한 겁니다. 즉 그 이후에 조선하고 또 구분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고조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옛 자료상에 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련의 그 삼국 유사에 고조선이라고 쓰긴 썼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고려시대 자료죠. 그래서 이제 썼던 거. 물론 이련은 그 뒤에 나타나는 위만조선과 그 전에 이 단군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쓴 겁니다. 아무튼 이 고조선의 그 용어 처리는 뭐 이렇게 괄호처리를 해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연구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봤을 때 2009년을 기준으로 크게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2009년 이후, 즉 2010년부터 16년까지에 보면은 저 3번 신라와 당 관계가 한 편이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 관계가 한 2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제가 한 2편 정도가 2010년 이후에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대체적인 구분을 봤을 때 나머지 논문들이 집중이 되는 게 2009년 이전이 저 1번부터 10번까지 삼국 및 당관계와 기타 백제까지가 집중적으로 2009년까지 나타나고, 이후 신라서부터 저 사학사까지 그 부분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 이후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009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위 15개 분야의 특징적인 것이 동북공정기간인 2009년, 이전에는 삼국 및 당관계로부터 10번 백제 분야까지 논문만 보이고, 11번 신라부터 15번 사학사 분야까지 해당하는 논문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2010년 이후에는 이전 신라와 당관계, 또 삼국관계, 그리고 백제 분야 외에 11번 신라부터 15번 사학사 분야까지 5개 분야가 새로운 관심 분야로 등장을 합니다. 이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이후 동북사지 연구자들의 학문 폭이 보다 넓어지고 다양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논문들을 또 내용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연구 주제별 말고 다시 내용상으로 또 다른 그런 흐름은 없겠는가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동북공정의 기본 이론서들인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총론, 고구리 역사 총론, 저도 버릇이 돼가지고 고구려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송론이 지침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면 총론과 송론, 이 두 가지 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총론과 송론은 이 동북사지가 발간되기 이전에 나왔던 중요한 자료입니다. 즉, 이것은 동북공정을 그들이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지침서로 이 두 가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먼저 간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 총론에서 좀 미진하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논리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좀 보충을 하고 그런 책이 이제 송론이죠.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이후 동북공정 작업을 급속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들도 이 두 가지 책에서 내세운 논리가, 동북공정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지금까지도 이 동북공정의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두 책에서 얘기한 논리가 이제 동북사지에서 실린 논문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바로 첫 번째, 그 동북공정 논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근데 이 경향성은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 경향성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본 논리, 총론과 송론의 기본 논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보다 확장되는 그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향성은 뭔가 좀 논문들이 동북공정의 논리는 나타나지 않는 그냥 사실을 기술한 그런 논문들, 그런 건조하게 사실을 기술한 논문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연구 경향이 이 세 번째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향성은 기존의 총론이나 송론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경향성입니다. 물론 새로운 연구 성과로서 나타난 그러한 논문들도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총론과 송론에서 얘기했던 동북공정의 논리가 이미 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경향성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동북사지에 실렸던 29개의 논문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옛 고구리 땅에 대한 정체성 확보입니다. 이 논리는 백제 신라와 고구리를 분리합니다. 원래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 고대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삼국이야.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뻔히 있듯이 삼국 고구리 백제 신라 당연히 삼국 아니냐. 이것은 우리 같은 우리
그 한국 민족의 역사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이 그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 속에서 백제 신라하고 고구리를 따로 떼어 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구리가 존재했었던 만주와 한반도 북부 이 땅을 떼어내는 겁니다. 한반도 남부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구리 영역은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거고 나머지 것만 니네가 주장을 해. 한국 거라고 주장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논문이 다음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왕진의 고구리동 신라 백제적 이 전화 관계라고 하는 논문과 위존성의 한당기간 아국 동북지구여 조선반도적 밀절 관계와 문화 교류라고 하는 이 논문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게 고구리와 왕씨고리의 계승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왕씨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왕건이 세운 고리입니다. 근데 이 왕씨고리는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계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이름, 나라의 이름 자체를 고구리를 계승해서 고리라고 졌어요. 근데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이 고구리가 원래는 나라 이름을 고구리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장수왕 이후에는 그 공식적인 나라 이름으로 고리, 구자를 빼고 고리로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고구리는 고리예요. 따라서 왕씨 고리도 바로 그 고리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명칭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사실 왕건이 고리를 건국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도 실제 이거는 자료상에 나타납니다. 고리사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에 편찬됐던 고리의 그 정사죠. 그 고리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려사. 그 고리사에 이미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 왕건이가 자기가 우리가 신라를 무너뜨리고 신라를 접수하면서 이 고리 왕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내세우는 국가적인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우면 국가 이념으로서 우리는 고리를 계승한다.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당시 고리가 신라가 차지했던 영역의 초기에는 불과했지만 이후 우리는 압록강까지 압록강을 넘어서 그 만주까지도 우리는 정복을 할 거야. 이래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리의 역대 왕들은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죠.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서희와 나중에 그 거란과의 담판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영토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서희가 이제 주장을 해서 우리는 고구리 역사를 계속 계승했어.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조차, 즉 거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차지했던 영역조차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영역이야. 그러니까 네가 고리를 자꾸 넘보면 안 돼. 이렇게 함으로써 담판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른바 그 시기에 강동 육주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그러한 이 왕건이가 내세웠던 정책은 이후 이 충선왕 때까지도 고리 후기이긴 하지만 충선왕 때까지도 계속해서 고구리의 그런 역사성을 계승한다.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을
친화 쪽, 즉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는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왕씨 고려가 내세우는 고구려와의 계승관계를 끊어요. 단절시킴으로써 삼국시대 역사와 고리의 연결성을 끊으려는 겁니다.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를 끊으려는 거죠. 나아가서 고리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에서 이 만주와의 인연을 단절시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고구려의 옛 강토인 만주는 이걸 확고하게 중화인민공화국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논문은 그 다음 이러한 그 세 가지, 즉 사장학의 그 논문 2개하고, 즉 왕건위, 하정국, 호위, 고리, 그 다음에 사장학의 김무식적 삼국정치설이라는 논문, 그 다음에 이효영의 종, 이다의 사다구, 간, 김무식적 신라중심사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논문이 해당이 됩니다.